안녕하세요. 수다학의 지승현입니다. 수포자. 오늘은요, 이 수포자의 원래 의미를 좀 바꿔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수학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 바로 그들을 위한 프로젝트 수다학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도 역시 공부 전략을 잘 짜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가 여러분께 하루에 단 5분, 50분도 아니에요. 단 5분만 열심히 한다면 승률 95%를 보장한다. 이러면 그 전략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요즘 같은 치열한 입시 시대에 5분 전략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 뜨거운 환호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민성원 연구소의 민성원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한참 만입니다. 정말 건강해지시고 몸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뭐 꿈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저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수학에 대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이 말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그거는 요 몫은 시청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할 따름이죠. 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학구열이 높다. 이거는 그 동양 쪽에 있는 전통적인 과거 시험부터 입식 양명화에 출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이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 왜 그 학벌은 세습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많은 경우에 동문자녀, 그다음에 기부금 입학, 정상적인 공부 이외에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공부로만, 실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더 교육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되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되긴 되죠. 예. 근데 요즘은 정말 그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컨설팅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만 잘 보면 컨설팅을 받으러 올 필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만 보면 되는데 엄마기 때문에 내 자식의 문제를 상식적으로 못 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객관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옆집 아이. 그 아이가 뭘 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 일단 엄마는 그럼 내 아이도 이걸 시켜봐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옆집 아줌마가 먹은 다이어트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몸이나 내 몸이나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옆집 아이 상태하고 우리 아이 상태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그 집 아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고 그 집 아이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고 우리는 집은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안 좋고 이 두 다른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의 선택이 정확하게 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의 상태가 같을 때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옆집 아이 내지는 인터넷 사이트 누구의 경험담 듣기는 하되 흘려보내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나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바로 이렇게 내 아이의 환경과 내 아이의 성향까지 다 분석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부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저 지금부터 어머니들한테 나름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 두 가지만 꼭 팁을 얻어서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실천해야지 하면 또 무리수가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살을 안 빼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와 엄마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살이 안 빠지는 체질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그냥 쌓인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차이는 더 심하죠. 남자들은 오히려 살이 잘 빠집니다.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살이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고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달리기가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친구보다 못 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쁘다면 거기서 그걸 인정 안 해버리면 너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면 다리 근육 상태가 말 근육이에요. 저건 완전히 달라요. 너도 할 수 있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이한테 굉장히 충격이나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21세기의 발달 심리학을 보면 타고난 지능이 50%, 개발될 수 있는 지능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타고난 게 8, 90%라고 해서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이라 그러면 기프티드, 즉 타고난 지능이 좋은 아이들을 찾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개발되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영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희망이 좀 생겼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개발해야 될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현재 능력은 알고 있어야겠다. 그럼 어머니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초등학교 교육을 아주 강하게 시키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사회성을 배우고 그리고 지능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지능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다양한 자극입니다. 즉, 책만 많이 읽지도 마시고요. 운동만 많이 하지도 말고 영어 공부만 많이 하지도 말고 수학 공부만 많이 하지도 마세요. 이것저것을 다 해서 두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지능에는 언어성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성 지능은 책 읽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언어성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동작성 지능은 공간지각력이나 추론 능력, 그다음에 빠른 속도,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것. 이것들을 골고루 발전시키면 지능이 높아지거든요. 지능이 높다는 건 뭐냐? 지능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학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딱 가운데가 지능이 1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 오른쪽으로도 있죠? 상위 2%, 왼쪽으로도 있죠? 하위 2%. 하위 2%쪽 바깥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듣기 힘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특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2% 아이들은 현재 교과가 너무 쉬워요. 왜? 현재 교과는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지능이 100이라는 얘기는 자기 학년에서 중간 정도 성적이 나올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등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능이 100인 아이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 아이는 매우 성실하고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1등을 한 거예요. 지능이 1%라는 얘기는 이 아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0명 중에 1등을 할 것이다.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1등을 할 수 있지만 생활관리가 너무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을 초등학교 때 높였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예측 가능성, 즉 공부를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력을 올려주는 건데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면 어느 지능이 좋아질까요? 언어성 지능이 좋아집니다. 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요. 언어성 지능이 좋아지는 만큼 동작성 지능이 좋아질 기회가 없는데 어머니들의 착신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는 언어성 지능만 좋아도 매우 우등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추론 능력이나 속도감이 없는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차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단순 암기를 하는 거는 언어성이 아니고 동작성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머리가 언어성 좋은 아이들은 일반적인 암기력이 작아도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암기력이 나쁘면 외울 게 아주 많아지면 그걸 다 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하다가 중학교 때 못하는 아이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성, 동작성을 골고루 많이 개발시켜줘야 되는데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책 읽는 거는 어머니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이외에 시, 지각, 협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작성 지능에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것. 그다음에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태어난 지능은 비슷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머리가 자꾸 더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미국의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동기 수준이 높고 훈련을 많이 하더라. 두 번째는 젓가락 문화. 이 젓가락이 대표적인 시지각 협응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젓가락질로 매우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특히 쇠젓가락 쓰죠. 쇠젓가락은 더 정교하다는 거죠. 이게 밥상에서 이 젓가락으로 매우 정교하게 뭐를 잡는 것, 특히 작은 걸 잡을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게 지능 발달에 도움된다는 거고요. 산이나 들에 갔을 때 손을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서 손을 쓰지 않고 머리만 쓰는 거에서 손을 쓰는 걸로 바꿔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지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4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언제까지나 시지각 협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과학이 아니냐고, 과학 입국이 필요한데 왜 사회가 아니냐고. 야, 사회나 과학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베이스가 되는 공부가 있고요. 그걸 응용하는 공부가 있어요. 역사 너무 중요한 공부인데요. 역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 따지고 보니까 국어 공부 아닙니까? 독해력만 있다면, 그렇죠? 수학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 영어 실력, 국어 실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학 지식, 역사 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공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교에서 왜 국영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냐 하면 전자공학을 배우든 경제학을 배우든 법학을 배우든 영어 잘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갖고 있고 국어 독해력이 있으면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매우 계단화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 수세기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식, 비례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매우 계통화되어 있고요. 또 한쪽 축에서는 뭐 공간, 그래서 입체, 도형 이런 식으로 또 매우 구체화돼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재도 한꺼번에 모든 거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국어도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어까지, 영어도 ABC,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매우 어려운 영어까지.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최소 10년 동안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넘어가면 전략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 공부를 주로 하면서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공부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머리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동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서 하는 일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공부할 때는 재미가 없죠. 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저절로 그게 생기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이미 다 큰 성인들도 왠지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침에 달리기 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달리기하고 덜 먹으면 살 빠집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뭐죠? 이거 몸에 나쁘다는 거 압니다, 이 음식. 근데 왠지 그냥 들어가죠. 먹으면 나쁘다는 거 알죠? 내가 맥주에 치킨을 밤 12시에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자기한테 안 좋다는 거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걔도 알아요. 하지만 왠지 하기 싫은 거죠. 즉 재미있는 거를 그만두고 덜 재미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데 이 동기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는 거고 어머니들은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없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미있는 걸 안 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엄마들한테 아이들을 재미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게임도 안 가르쳐주면 좋고요. 스마트폰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안 사주는 게 좋아요. 그 재미있는 걸 사줘놓고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얘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엄마들도 하루에 얼마 동안 스마트폰을 씁니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결핍을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즉각 들어주면 충동성이 강해집니다. 엄마 저 빵 사줘. 알았어. 빵 사줘. 안 돼. 애가 돌아버리려고 그래. 막 울고 슬프고 괴로워요. 내가 이런 아이를 왜 만들었냐면 즉각 도와줘서 만드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른들이 왜 참을성이 많았는지 아세요?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데 집안에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과자도 없고 6시, 7시 아버지가 와서 식사를 할 때까지 배고파도 참아야 돼요. 왜? 집에 먹을 게 없거든. 그리고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풍요로우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부모들이 다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동기는 부족해야 생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부족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빵 사줘. 안 돼요.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다 안 될 수 있어요? 즉각만 아니면 됩니다. 엄마 빵 사줘. 시장 갔다 오는 길에. 5분이라도 주세요. 엄마 이번 주에 학원 보내줘. 다음 주에 가자. 해주되 즉시만 안 해주면 있잖아요. 아이가 5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참을성이 생기는데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잘못돼가 충동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운전하다가 싸움 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아이가 바로 쉰다는 거죠. 근데 참을성 있는 사람들은 요 문제까지 풀고 쉬자.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동기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동기 수준이 높아지면 공부할 때 지구력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까 5분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건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넘어가는 아이들한테 맞는 거고요. 1, 2, 3학년 아이들한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은 이 방법을 쓰면 정말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필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에 30명이 모여 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영화 스토리의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동만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제가도 듣고 감독도 듣고 그들의 대사까지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원래 좋아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영화를 보러 가셨을 때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극중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주제가, 감독 이름, 좋은 대사 이거를 미리 10문제를 딱 내고 끝나고 나서 이거를 발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정상적인 기억으로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슬펐어. 나중에 다 죽어. 너무 경치가 좋고 음악이 좋더라. 영화 내용 어떠냐고. 꼭 봐. 그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스토리 전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영화를 봤을 때 10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수업 시간에도 5가지는 기억할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반드시 외우려고 하십시오. 그게 기억 이론에 따르면 반복 효과라고 하는데요. 즉시 반복이 반복 효과를 굉장히 높인다는 거죠. 어차피 수업 시간 듣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들으면서 단 몇 개라도 반복을 해서 외울 생각을 해라. 그러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 수업 시간마다 몇 개씩 외우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고요. 열심히 필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필기도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필기하고 들으면서 몇 개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try, 외우려고 했다는 거죠. 같은 7년이 흘렀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화를 보면서 외우려고 시도했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영화를 더 많이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외우려는 시도, 어차피 앉아있을 때.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5분 이내에 지금 외우려고 시도한 거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저는 이걸 5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반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습은 오늘 배웠던 거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5분 이내로 2, 3분이면 돼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3번 반복했습니다. 예습은 어떻게 해? 내일 공부할 거에 어휘 정도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고 가면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공부한 5분 노트는 일주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몇 번 반복했죠? 즉시 반복, 5분 반복, 하루 반복, 일주 반복. 같은 노트를 쓴다면 이걸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중간고사 때 첫 복습이 일어납니다. 첫 복습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두뇌일 경우에 80%는 사라졌고 20%만 기억이 남는데요. 한 달 이내에 5회의 복습이 일어나면 80%를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왔을 때 8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만났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20%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많이 기억하는 학생일까요? 적게 기억하는 학생일까요? 공부는 있잖아요. 많이 한 애가 더합니다.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20%밖에 기억 안 나는 애들은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학원 다니지 않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골고루 자극을 주고 4, 5, 6학년 때는 국영수 위주로 포진을 해주고 이유가 다 있죠.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이 끝나고 예습 복습은 5분 학습법을 잘 할애한다면 현재의 내 능력보다 월등히 좋은 수준의 지능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지능에서도 결과는 월등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법 하나를 바꾸는 것과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전략 하나 바꾸는 거로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공부가 재밌어질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듣고 보니까 영화 헛봤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 누가 물어보면 저희 딸은 이렇게 그래 영화 보니까 어땠어? 그러면 정말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뭐 주인공 이름까지는 기억 못해도 이러저러해서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은 그냥 그냥 저는 그게 남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 뭐 갖고 놀죠? 인형 갖고 놀아요. 인형, 네. 인형 갖고 뭐 하죠? 얘기하죠. 인형 갖고 얘기한 남자애들은 뭐 갖고 놀죠? 자동차 갖고 놀죠. 자동차 갖고 뭐 하죠? 와 뿌리죠.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성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남자아이들은 동작성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언어적인 스토리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기억하고요. 거기에 공간적인 거는 남자아이들이 기억을 더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팁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던 아니면 책을 보던 정말 이 스토리를 딱 본인이 어떤 질문들까지는 꼭 기억해 둬야 되겠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책을 읽은 다음에 어머니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느낌이 어때?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죠. 그렇죠. 초등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토리가 어땠어?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볼래? 일단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기억 못하면서 파편적인 느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나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입시에서 논술 시험을 볼 때 첫 번째가 그 독해력이거든요. 두 번째가 논리력이에요. 네. 세 번째가 그 비판적 사고고 네 번째가 창의적 사고거든요. 독해, 즉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뒷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기 너무 좋지만 스토리를 알고 정확한 팩트를 알게 하는 게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서 선생님 그 컨설팅 연구소에 찾아와서 일부 있죠. 네, 이렇게 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학부모님들의 가장 최근에 큰 고민?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뭐 이렇게 비밀스러워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일단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더 많은 질문은 뭐냐면 왜 해도 성적이 안 오를까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오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방침에서 고쳐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일단 스마트폰 사주고 아이 결핍 없이 그냥 뭐 마음대로 다 들어주고 조급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학원 너무 많이 보내고 네. 잠 안 재우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아이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머니 한번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TV 한번 봐보세요. 머리 그리고 아파요 다음날. 3일만 TV 보시면 낮에 신문도 못 읽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낮에 저렇게 하는데 저녁 때 잠이 안 올까? 걔 낮에 다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잔 거군요. 잠 네. 총량 불변의 법칙 다 잤는데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얘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고생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니 그렇죠. 참.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안 잤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잤으니 뭐 배운 게 있어요 말이죠. 아, 근데 유독 그 애가 밤늦게까지 잠을 재우셔야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정말 집에서 안 재우시나 봐요. 네. 근데 아까 지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정말 엄마 아빠가 똑똑해서 아이가 똑똑하고 그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정말 공부머리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정상적인 뭐 웩슬러나 미국에 있는 지능 검사의 기본 툴들을 보면 네. 공부머리를 재는 거예요. 공부머리에 보면 연산력도 공부머리고요. 그다음에 기억력도 공부머리고요. 그다음 사고력, 이해력, 공간지각 능력, 하다못해 단순 암기력도 눈치가 좋은 것도 공부머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추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꼭 인생에 성공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드너라는 교수가 좀 더 봤더니 야 공부머리 말고도 음악머리도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예. 잘한다고 해서 음악을 잘하진 않더라는 거죠.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봤더니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도 성공하는데 다른 머리가 있으면 또 성공하더라. 그래서 혹시 공부가 너무 힘든 아이들은 다른 쪽에 이 아이를 발달할 게 뭔지를 가만히 찾아보는 것도 이 아이의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머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고 그게 뭔지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왜 대학 가는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카이대를 가려면 특목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말을 막 막으시네요. 이건 옳은 게 아니었나 봐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 입시 공부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 2, 3학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고 다양한 자극을 다양한 주는 게 스카이 가는 방법이에요. 네.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착시 현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과연 특목고는 대학을 잘 보내는가? 아니면 대학을 잘 가래가 특목고를 갖는가? 궁금한데요. 자, 중학교 때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죠. 과거에 특목고가 입시에 매우 불리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내신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해서 네. 그때 특목고 아이들이 대거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아예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걔네들은 자습해서도 네. 갈 애들이었는데 특목고 출신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가면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제가 특목고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갔구나. 너도 특목고만 가기만 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특목고 출신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간 거에 착시 현상이 분명히 있고 다만 특목고의 장점은 사교육이 많이 덜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똑똑한 아이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배우면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분위기가 아니라면 저는 웬만한 경우에 특목고를 권해주지 않습니다. 네, 꼭 특목고가 답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그 착시 현상에 너무 속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부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공부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2부에서는 이제 수학과 관련된 본격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드디어 썩은 복숭아 잡지. 지금도 프랑스가 지공으로 공을 계속 돌릴 거야. 여기 말려서 앞으로 덤비면 안 돼. 에로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몇 초 내에 100m를 달리는 게 능력이지 100m를 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바퀴 뛰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방법과 전략을 짠다면 이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이라는 과목을 얘기를 하면 사실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수학을 매우 싫어해요. 스위스 아이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거기도. 근데 애들이 수학을 좋아해요. 그럼 스위스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중학교 때부터
스위스는 수학을 수준별로 가르쳐요. 이 학교에서는 직업학교에서는 적게 가르치고요. 과학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요리학교에서는 더 적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수학을 다르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같은 수준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가버리면 정말 전국 1등하는 아이와 꼴찌하는 아이가 같은 시험 문제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수준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입시는 상대평가거든요.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수학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보다 지나치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출제자의 고통이 있어요. 왜? 쉽게 내버리면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입학시험으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입학시험은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누굴 붙일지 떨어뜨릴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100점이 많잖아요. 애들 등급을 잡을 수가 없어요. 등급을 못 잡으면 그 학교가 굉장히 모든 애가 다 피해를 봅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면 필요 이상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의 고통이에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못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의 문제예요? 수학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치동, 교육열이 높은 어느 동 저는 그 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달리 그 동네는 수학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 수준이 아주 높다면 그 동네에서 공부를 하는 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내 비교 집단 속에서 내가 잘한다는 느낌이 들 때 공부에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의 수학이든 영어든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 공부할 때 A라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이 우리 아이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변두리 지역에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학교에서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걔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걔 수학 포기했습니다. 수학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반에 수학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반에 있는 애들은 전국권에서 잘하는 애였거든요. 나는 정말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했을 때 정말 힘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비교 평가예요. 누구는 진도를 어디 나갔다는데, 누구는 경실 나갔다는데, 누구는 어느 학원에서 뭘 했다는데, 얘는 문제는 어떻다는데, 선행이냐 심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민감한 문제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반에는 천재적인 아이부터 매우 보통의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 수준은 어디일까요? 중간 이하에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해요. 그러면 아주 능력이 좋은 아이는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책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학책까지 전부 꽂아놔 보세요. 집에다 사놓으세요, 미리.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쭉 꽂아놨는데 2학년 거 풀고 3학년 거 풀고 그건 정확한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스로 하든 누구 도움을 받든 앞에 공부를 하는 게 득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6학년 아이가 4학년 문제도 보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심화도 마찬가지예요. 심화를 학원에서 많이 시키고 경시대회 보내는데 전 굉장히 반대합니다. 경시대회를.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줌으로 인해서 아주 소수의 아이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소수의 아이들한테는 이 경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수학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매우 많은 반복을 통해서 숙달을 요구해요. 숙달이 많이 된 아이들한테, 그중에 소수 아이들한테 경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상을 받았다더라, 뭐 했대더라 하는 것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심화를 들어가고 경시를 공부하고 아니면 경시도 없이 심화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기 학기, 중학교 올라가면 자기 학교에 따라서 문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학교 중간고사를 공부하기 위한 심화는 도움이 됩니다. 심화라는 건 말이죠. 시험 준비를 할 때 심화는 도움이 되지만 시험 준비가 아닌 그냥 막연한 심화는 시간을 낭비할지언정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심화를 할 아이인지 선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만 해야 될 아이인지 많이 해야 될 아이인지를 옆집 아이 기준에 보지 말고요. 현재 이 아이의 지능이나 아니면 그동안 수학에 쏟았던 시간,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고 선행은 6개월이 좋아요, 한 달이 좋아요, 3년이 좋아요. 이런 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과는 선행이 안 돼 있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면 이 아이에 맞는 정확한 그 시점이나 아니면 그 난이도를 엄마가 판단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냥 무조건 선행은 좋아요, 안 좋아요, 심화는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의 정원이 있고 만약에 10위권 대학, 30위권 대학 뭐 여기까지를 내가 좋은 대학이라 보면 30위권 대학 바깥의 학교를 가면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수학 번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등급이 4%, 2등급이 4%부터 11%, 3등급이 11% 이상인데 수학이 11% 이상이 나오면 수학 갖고서 좋은 대학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10% 안에 들 수 있게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다면 현재가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11% 안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들 정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 상담을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면 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얘가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포기하자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습관도 안 좋아. 근데 수학도 못해요. 지금 포기하자고 그래요. 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4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정도 습관으로는 고3 때 4등급까지 올라가겠는데 지금은 7등급이어도 4등급이나 7등급이나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수학을 빼고 예체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논술로 가든지 아니면 기타 면접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학교를 좀 쉬운 학교를 가서 내신 수학 정도만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으로 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버리면 기회가 있는데 나는 극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과목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것도 한 1학년이다. 머리도 평균 이상인 것 같다.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포기할 상황은 아니죠. 왜 수학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냐 하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백지를 쭉 내는 애들이 많아요. 백지. 그냥 거의 아무거나 막 씁니다. 국어고 사회고 다른 과목은 설명을 들으면 아하, 암기 과목은 살짝만 봐도 아하예요. 수학은 선생님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눈을 깜빡깜빡하죠. 왜? 앞에 부분을 이해 못하면 뒷부분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거는 현재도 못하는데 앞에 걸 공부해가지고 앞뒤를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생이라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수학으로 가야 되는데 수학은 평균 점수가 낮아서 점수를 잘 받으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걸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요. 입시에서 쓰는 점수예요. 예를 들면 수학 평균이 50이면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15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이 80점인 걸 100점 맞으면 120점을 줘요. 이걸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즉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하면 점수를 높게 주거든요. 근데 수학은 포기자가 많아서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그거를 잘 보면 점수가 높아서 다른 과목을 잘 보는 것보다 최종 점수가 높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대학 가기가 매우 쉬워지고요. 두 번째는 논술이라는 것에서 수리 논술, 뭐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 논술만으로 아예 뽑습니다. 수학 면접만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같은 경우 문과인데도 수학 논술을 보고요. 여기저기서 수학을 갖고서 갈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게다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국영수 주요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크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 주요 과목이 2과목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기 때 수학의 비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수학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에는 매우 좋은 과목이 되고요. 그럼 어머니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연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은 연산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연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게 또 연산이에요. 왜? 단순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인생은 원래 단순 반복적인 거에 참을성 있는 아이들이 성공을 해요.
일본에서도 연상교육을 줄였다가 연상교육을 늘렸어요. 왜? 연상교육을 줄였더니 전체적 학력이 너무 줄어들고 연상교육이 안 했더니 애들 지능이 떨어지다는 거죠. 연산을 한다는 건요. 빨리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빨리 정확하게 풀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연산교육을 시킬 때 정확성만 보지 마십시오.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간 두고 풀면 연산에서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빨리 풀어서 맞는지가 중요하죠. 100m를 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초 내에 100m를 달리는 게 능력이지 100m를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답 체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풀 수 없다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속도감이 늦어요. 이거 동작성이거든요. 그런데 미분에도요. 적분에도요. 삼각함수에도 극한에도 중간 과정에 연산이 나옵니다. 연산을 잘한다는 건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좋은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좋은 농구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달리기를 못하는 좋은 축구 선수는 없어요. 즉 어릴 때 연산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아이는 숫자를 갖고 노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짜 수학으로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고요. 최소한 내가 이해를 못해서 틀렸지 계산이 늦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생이라면 연산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 연산 공부는 지겹다고 생각할 거죠. 물론 영어에서 제일 지겨운 건 단어 외우는 거죠. 수학에서는 연산이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연산은 엄마가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게 주의입니다. 왜?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일수록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연산을 학원을 보내란 말이냐? 아니에요. 엄마만 아니면 돼요. 연산에선 답이 나오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엄마가 울컥울컥합니다. 문제 틀리면 교양 없는 엄마는 바로 주먹 나가고요. 교양이 있어도 호흡이 이상해져요. 4번 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느끼는 느낌 비슷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할 때 동기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근데 연산을 갖고서 아이와 엄마가 매우 즐겁게 대화를 하는 집안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옆집 아줌마가 가르쳐도 연산은 전문가예요. 내가 옆집 아이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틀리면 다시 해봐 그래요. 우리 애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아빠 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만큼은 엄마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요. 답이 있기 때문에 국어는 엄마가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력이든지 스토리텔링 수학 그거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수학 너무 좋은 거고요. 사고력 수학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연산이 재미없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은 하지 마십시오. 자, 수학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수학 전문가는 아니고 오히려 입시 전문가고 지능 전문가, 동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거의 공부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거의 90% 수학을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거의 90% 수학을 못한다. 제가 좀 경력이 좀 특이한데요. 첫 번째 들어간 대학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였어요. 저는 문과여서 수학을 정말 나중에 고등학교 때 힘들었잖아요. 대학 가면 수학하지 말아야지 갔더니 웬 경제학과는 절반 이상이 다 수학인 거죠. 야, 내 학과를 잘못 왔다. 이거 관둘 수도 없고 엄청 고생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대학을 들어간 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학 1등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누기도 안 나와요. 4년 동안에 나누기도 안 나오는데 이 나누기도 안 나오는 법과대학에서 왜 수학 잘하는 애를 뽑았을까 했더니 수학을 잘했던 변호사가 수학을 잘했던 검사가 범죄도를 잘 잡고요. 수학을 잘했던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줄 아는데요. 실제 변호사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법조문이 공식이고요. 사건이 응용 문제예요. 공식이 있고 응용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조문과 판례가 공식이라면 우리 이 사건이 이 법조문과 이 판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찾아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수학 논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했던 애들이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극단적인 상황,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왔는데 모든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은 배웠지만 그때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법과대학이든 의과대학이든 수학을 잘하고 가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월등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학에 대한 공부법을 익히고 수학으로 우리 아이가 미래에서 크게 될 수도 있고 수학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올바른 방법과 전략을 짠다면 상대적으로 수학에 있어서
고통을 겪기보다는 이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내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반성이 좀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마구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니? 부산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은 KTX를 타고 가는 게 낫지 달려갈 거리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부산을 KTX 타고 누워가는 사람보다 빨리 갈 수 못할 거예요. 네. 즉 열심히 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올바른 건 아니겠죠. 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고 전략이 맞는 공부를 해야지 그 이상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법대와 의대에서 수학을 배우거나 또 어떻게 활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학으로 인한 수학적 그 사고가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해서 보면 의학을 공부하는 고등학생은 없잖아요. 네. 근데 수학을 잘했던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들어왔을 때 포기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했던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묻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영어로 책을 읽어야 되고 영어로 글을 써야 되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냐. 국어로 읽어야 되고 국어로 책을 써야 되고 네.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래 수학은 할 필요 없는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이 아이가 머리가 좋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끈기가 있는 아이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 잘하는 아이가 머리가 좋고 문제 해결 끈기도 능력이 있죠. 좋고 끈기가 있더란 네.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 뽑았더니 어떤 공부를 시켜도 다 잘하더란 얘기죠. 끈기 있게 하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수학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또 다른 학문도 있을까요? 일반적인 모든 학문에서 고단위로 올라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봅니다. 영어에서도 수능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추론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안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건 추론이거든요. 이게 수학적 사고력이. 네. 언어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공식이나 정의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나 더 올라간 상태에서 다 추론인데요. 수학은 더하기를 배우면 바로 곱하기가 나오잖아요. 곱하기가 나누기가 나오고 항상 지금 배운 게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속 레벨을 쌓아 올라간다는 것은 확장 구조로 지금 배울 것들을 계속 더 심화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 아이들은 추론 능력이나 응용력이 굉장히 커지죠. 자, 강연 이제 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특별히 수학적 궁금증을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학에 대한 고민거리 저희가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여러분을 인터뷰를 또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일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혼자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계획도 막 무너지고 그래요. 혼자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집중력이 원래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개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에 평균 집중력은 10분, 2학년 20분, 6학년 60분 정도면 평균 집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1학년 아이가 30분 하고 수 있으면 높은 수준의 집중력입니다. 근데 1학년 아이가 3분 하고 막 자빠진다. 이거는 집중력이 낮은 거죠. 네. 그러면 엄마는 유심히 이 아이의 집중력 시간이 몇 분인지를 찾으셔가지고요. 집중력 시간만큼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집중력이 30분이라면 3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3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단어 20개 외운다. 30분 동안 수학 10문제 푼다. 목표 세팅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풀 때까지는 집중력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혼자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면 그 동료와 함께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알고 친구한테 설명하고 친구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집중이 끊겼다 유지됐다가 반복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끼리 붙여놔서 더 놀진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이. 그거는 이제 운명이죠, 운명. 아, 네. 좋은 서로 의욕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만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죠. 자, 이번에는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율마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은 많이 보는데 학교 교과 공부는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성적을 위해서라면 책 대신 과외를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처음부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별로 이미 답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은 뭐라고 그랬죠? 다양한 자극. 네.
책을 많이 보는 거는 좋지 않아요. 책을 보는 건 좋지만 책을 어떻게 봐야죠? 적당히 봐야죠. 책을 보는 동안에 다른 활동을 못 한다고 그랬죠. 이 아이한테 과외를 시키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직 3학년이라면 더 다양한 자극을 줘서 공부가 재밌고 인생이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네. 도움이 되지. 이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머니의 착각일 수 있고요. 혹시 이 아이의 특성을 봐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부족한지 봐서 강한 부분은요. 다소 강하게 나가도 돼요. 약한 부분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매우 조금씩 쉽게 양을 늘려서 즐겁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는데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맨날 책만 읽었거든요. 저 좋은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축구를 하니까 걔만 넘어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정말 좋은 강연,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부탁드립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갖고서 얘기했는데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전체 공부하고 마찬가지니까 자 지금 할 거 지금 하고요. 나중 할 거 나중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애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할 게 있고요. 나중 많이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와 그다음에 저 집 아이와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내 아이와 능력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짜야지 다른 아이의 방법을 따라가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에는 KTX를 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민성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선생님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 아이의 환경과 또 내 아이의 성향, 지능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부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기 강사 아니면 비싼 학습지, 스파르타식 훈련 이런 데 굳이 눈을 돌리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